2018년 8월 나는 지방의 한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5년 차 교도관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내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아니, 처음에는 실수인 줄도 몰랐다. 그저 평범한 금요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것뿐이었으니까. 오후 11시 30분 나는 삼동 중죄동에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삼동에는 살인, 강도, 방화 등 중범죄로 기소된 미결수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 건물은 1987년에 지어진 구형시설로 전자잠금, 장치가 없어 모든 감방문을 수동으로 잠가야 했다. 총 12개의 감방이 있었고 각 방에는 2명씩 수용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유난히 피곤했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밤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1번 방부터 12번 방까지 나는 기계적으로 문을 확인하고 자물쇠를 채웠다. 적어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6시 비상벨이 울렸다. 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로 긴급 호출을 받았다. 교무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옷을 대충 입고 차를 몰아 구치소로 향했다.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다. 구치소는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기동대 차량 3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교무과장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5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총 6개 방문이 열려 있었고 수용자 12명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살인범 4명, 강도살인범 2명, 조직폭력배 두목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것인가? 분명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지쳐있던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했다. CCTV를 전부 확인한 결과는 더욱 당혹스러웠다.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었다. 담을 넘은 것도 아니고 정문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다. 12명의 수용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특공대는 즉시 전 건물 수색에 들어갔다. 1동부터 5동까지 식당, 작업장, 운동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되자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속보가 쏟아지고 구치소 정문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나는 교무과장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내 대답은 점점 흐려졌다. 사실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어떤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했다. 오후 2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아무 성과가 없었다. 소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주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혹시 이미 구치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변 CCTV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탈출했다면 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 밤 10시가 되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다. 특공대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는 삼동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죄책감에 짓눌려 집에 갈 수도 없었다. 내 실수로 12명의 흉악범이 풀려났다. 만약 이들이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모두 내게 있었다. 5번 방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낮게 깔리는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5번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5번 방은 비어 있어야 했다. 나는 천천히 감방문에 다가갔다. 작은 관찰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내가 본 광경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12명의 수용자가 모두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웃음을 터뜨리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나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5분도 안 되어 교무과장과 특공대원 6명이 달려왔다.
그들도 관찰창을 통해 안을 확인했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특공대원들이 방패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대기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화투를 치던 12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특공대원의 명령에 수용자들은 순순히 일어나 벽에 손을 짚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수용자들을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낸 후 교무과장은 5번 방을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더욱 당혹스러웠다. 방 한가운데에는 라면 봉지 20개가 널려 있었다. 구석에는 삼각김밥 포장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서 가져온 듯한 우유팩과 주스병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컵라면 용기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소장은 12명의 수용자를 하나씩 조사실로 불렀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5번 방 수용자였던 박철수, 42세 살인 혐의자였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담담한 표정으로 고백을 시작했다. 금요일 밤 11시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혼자만 알았는데 복도로 나가보니 다른 방 수용자들도 나와 있었다. 12명은 서로 눈만 마주쳤다. 누군가 제안했고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탈출보다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다. 다행히 야간에는 식당 쪽 CCTV가 꺼져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라면과 김밥, 음료수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주방에 있는 재료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계획은 바뀌었다. 박철수는 과거 중국집 주방장 출신이었다. 그는 냉동실에서 찾은 돼지고기와 야채를 이용해 짜장면을 만들었다. 8번 방에 있던 이민호는 전직 분식집 사장으로 떡볶이를 끓였다. 6번 방의 최대영은 치킨집 운영 경력이 있어 냉동 닭다리를 튀겨 양념치킨을 만들었다. 9번 방 강민수는 제과점 출신으로 밀가루와 이스트를 발견하고는 오븐에서 식빵을 구워냈다.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은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토요일에 특공대가 수색할 때도 5번 방에 숨어 있었다. 문을 안에서 살짝 걸어놓으니 밖에서는 잠긴 줄 알았던 것이다.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토요일 밤 72시간의 자유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12명 모두 똑같은 진술을 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CCTV 재확인 결과 진술은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술적으로 이들은 탈옥하지 않았다. 구치소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도주 시도도 없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감방을 이탈했고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갔으며 금지된 오락을 즐겼다. 결국 12명의 수용자는 각각 독방 수감 2주 처분을 받았다. 면회와 서신 수수도 한 달간 금지되었다. 하지만 형량 추가는 없었다. 변호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실제 탈옥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나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감봉 3개월과 경고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소장은 나를 불러 짧게 말했다. 실수는 분명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찰을 돌며 5번 방 앞을 지나갔다. 관찰창을 통해 안을 보니 박철수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제스처였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감방문을 확인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순찰일지에 적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